자, 오늘 세계사 2회차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사 이야기를 한번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가운데,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탈리아의 이 지역적 감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 그러니까 로마는 중부에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대다수의 그 정치, 경제, 문화는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북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부는 다소 이제 좀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남부와 북부 간의 그런 갈등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남부 이쪽 특히 시칠리아 같은 데에서는 그 유명한 뭐 아시겠지만 뭐 그 영화 대부에 나왔던 그 이 유명한 갱단들이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자, 로마의 역사를 가장 잘 표현했던 최초의 그 역사가가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왔는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시에 하루아침에 망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는 로마 제국 쇠망사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죠. 로마의 이야기. 바로 일본인 작가였던 역사가가 아니에요. 기번은 역사가지만 시오노 나나미인데 시오노 나나미는 역사가가 아니라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국지 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아는 삼국지의 소설 나관중이 쓴 그러니까 로마인 이야기는 역사책이 아니라 픽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그보다는 시오노 나나미는 상당히 어떤 관점에서 생각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불긴 했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시오노 나나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좀 정리해놨지만 여자와 남자의 어떤 관계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남존 여비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로마인 이야기 3권과 4권을 본인이 좋아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써놓은 책입니다. 3, 4권에. 로마 역사의 2권을 아주 두껍게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쓴 이유가 바로 남자에 대한 그 우월적 생각을 갖고 그 잘난 남자들을 맹신하는 관점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악랄한 주장을 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와 관련된 이런 유명한 어록은 우리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것들.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거. 로마는 언제 건국했는지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단군 신화의 이야기와 유사한데, 자, 그러니까 단군 신화의 역사가 시작된 게 이 기원전 2333년이라는 것처럼 이 로마의 건국이 기원전 753년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왔느냐? 얘네가 바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트로이의 왕가와 연결되어 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아이네이아스라는 헥토르의 친척으로 알려져 있는 이 친구를 바로 로마의 첫 출발로 본다는 거죠. 아이네이아스가 트로이가 망할 때 간신히 탈출해서 방황을 하다가 처음 정착했던 곳은 북부 아프리카, 지금으로 따지면 튀니지, 옛날로 따지면 그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였었던 바로 그 나중에 한니발이 나왔던 그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도시 이름이. 그곳에 정착했다가 미리 있었던 그 사람들을 결국은 상대적이지만 배신하고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언덕에서 정착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바로 로마의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라는 바로 로마식 이름으로 고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로마의 건국 이야기다라고 보는 거죠. 카르타고네요. 카르타고. 그 나라는. 자, 아이네이아스의 그 이야기를 갖고 출발했으니까 아이네이스는 결국은 로마는 트로이와 연관성을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역사성을 그리스보다 더 오래된 나라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면 이 로마인들의 출발을 자기들은 이 해양민족이 아니라 농경민족으로 출발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아시아 쪽에서 데려왔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당시에 트로이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보더라도 이 그리스에 있었던 많은 도시국가들, 나중에 나오는 그리스 도시국가는 다른 도시국가들이 우리가 미케네 문명이라고 했었던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고작 트로이 하나를 점령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트로이는 성 하나가 아니라 소아시아의 그런 강력한 여러 국가들을 지칭했던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로마를 건국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근대 역사가, 그러니까 즉 서양인들이 얘기하는 오늘날 역사학을 만든 그 사람이 바로 랑케라는 사람인데요. 요 랑케가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로마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정말로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라 이런 건데, 그냥 랑케 사관이라고 해서, 요게 이 랑케의 제자들이 메이지 시대 일본으로 들어왔고요. 메이지 시대를 이끌었던 일본의 젊은 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도쿄 대학에 이제 사학관을 만들 때 랑케식 역사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키웠죠. 그들 중에 일부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동경제국대학 출신 애들이 경성제국대학에 들어와서 식민지 지배 과정을 이제 합리화하는 역사관을 주입시켰죠. 그런 사람들이 8.15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학계에는 랑케 사관이 지배했습니다. 80년대까지는 그랬다고 봐야죠. 초창기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대부분이. 그러다가 80년대 돼서 민중사학이 나오면서 랑케 사관을 좀 극복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의 건국, 기원전 753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군의 고조선 건국과 같다라고 하니까 이건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신화 이야기를 가지고 왔죠. 늑대의 젖을 먹고 컸다라고 하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 형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부족장들이라고도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물루스가 동생, 그 언덕과 언덕을 놓고 경계를 삼았으니까 아마 부족장들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인구가 증가하고, 결국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니까 옆 동네를 쳐들어가는 과정에서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의 출발을 바로 우리가 아는 창세기 카인과 아벨과 같은 형제간의 살인처럼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그 언덕을 놓고 싸웠던 족장들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위치가 바로 여기 팔라티누스 언덕, 그다음에 아벤티누스 언덕이니까 바로 옆 동네잖아요. 로마의 출발이 바로 이 언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일단은 이 친구들은 농경국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날 로마의 모습을 보더라도 대부분 그 유명 관광지, 유적지, 물론 완벽하게 보존된 것은 드물지만 그래도 2500여 년 전에 로마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아까 보셨던 언덕, 로마의 언덕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포rum 로마노의 모습들이죠. 2000년 전의 로마의 그런 느낌을 여기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개선문들도 보이고. 자, 로마의 역사를 좀 보면 원래 로물루스 이후부터 왕정이 시작됩니다. 물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왕정은 약 한 200년 이상 흘렀는데, 이 왕들을 몰아내는 게 결국은 단합된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좀 보면,
자, 로마의 왕정이 지금 무너졌어요. 753년부터 기원전 509년까지 해서 왕이 있었다가 508년부터 약 500년 동안은 공화정이 이루어집니다. 법적 공화정이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그리스의 민주정치보다도 오히려 더 민주정치를 실현한 나라가 로마인데 그 뒤에 로마의 황제, 즉 원수정, 전제정이 워낙 강하게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화정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기억을 안 하거나 못합니다. 근데 로마 역사에서 500년 동안 이어진 공화정은 오늘날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갖고 있을 정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로마는 476년에 망했고요. 동로마라고 하는 비잔티움은 1453년.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얘기할 때 2000년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서로마를 가지고 2000년 역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동로마, 즉 비잔티움을 포함시켰을 때 2000년의 로마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서로마 중심으로 일단 이야기를 한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자, 아까 말씀드렸던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의 젖을 먹었다라는 것은 늑대가 뭐 옛날이니까 득실득실 했겠지만 로마의 출발 자체가 상당히 고난의 연속이었다,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로마가 출발했을 때 보시면 여기 로마 주변에 누가 있느냐면 에트루리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들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요. 잘 우리가 에트루리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 로마의 이 역사에서 에트루리아가 끼친 영향이 상당합니다. 에트루리아가. 자, 뒤에 에트루리아가 좀 나오니까. 자, 또 하나 로마가 공화정으로 가는 과정에선 오늘날 우리식으로 보면 파업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의 큰 파업이 있었는데 파업은 요즘으로 따지면 노동자가 사업자한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잖아요. 로마가 그걸 했다라는 거죠. 무려 2500년 전에 성산 사건인데 성산은 우리식 표현하면 그냥 남산, 앞산, 뒷산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의 바로 주변에 있었던 이 성산에 모여서 이 로마의 평민들이 집을 나가서 그러니까 즉 아무것도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니까 귀족이라고 하는 왕족이라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비교를 해보면 오늘날 남자들이 은퇴하거나 해서 집에 있을 때 부인이 나 뭐 친구들 만나고 올게 알아서 밥 해먹어 그러면 밥을 못하거나 나 한 일주일 어디 갔다 올게 하면 빨래를 못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평상시 안 해보면. 그러니까 이 평민들이 성산에 나가서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알았어 너희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게 하는 양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차례나 있었어요. 자, 이 지도 잘 보시고요. 로마는 이렇게 작은 나라였는데 주변에 누가 있어요? 강력한 에트루리아. 그 다음에 여기 이 밑에 있는 섬 시칠리아인데 이 시칠리아의 절반은 그리스의 식민지들입니다. 그리스 식민지. 그 다음에 절반은 카르타고의 식민지. 이쪽에 이제 큰 섬 있죠. 요게 이제 코르시카 이쪽 섬이 또 카르타고고 지금의 북부 아프리카의 튀니지도 카르타고. 카르타고는 기원전 11, 12세기에 있었던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지역에 존재했던 페니키아가 건설한 식민지라고. 우리 아시아의 식민지하고 좀 달라요. 얘네들은. 아시아의 식민지는 영토를 완전 점령해서 여기서 뭔가를 빨아먹는 애들이잖아요. 수탈과 약탈을 하는데 서구의 식민지는 조금 다릅니다. 정착하고 이주하고 오히려 그 도시를 부흥시키는 게 있어요. 이 서구식 식민지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도시가 로마의 식민 도시로서 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를 수백 년간 받고 150년 동안 식민지 국가였던 인도가 물론 일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다수의 인도인들은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처럼 영국에 대한 감정이 격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서구식 식민 도시 건설이 아시아의 식민지하고 좀 다르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카르타고 또는 이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거기를 부흥시키거나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아시아는 그냥 착취, 약탈, 뭐 징병,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한 거잖아요. 자, 로마의 초기 역사. 이때는 일단 로마가 강력한 나라가 아니고 그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의 산악지대에 있었던, 먹을 것도 없었고 상당히 후진적인 국가일 때 강력한 주변의 민족들이 쳐들어왔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왜 대표적이냐면 아주 오랫동안 이런 수모와 치욕을 로마인들이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갈리아. 이 갈리아는 고대 유럽에서 아주 오랫동안 중부 유럽을 장악했던 가장 강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갈리아 애들이, 네, 기원전 390년이니까 서기 410년까지 약 800년 동안 로마가 단 한 번도 외부 세력에 의해서 약탈된 적이 없는데 최초의 약탈.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이 갈리아를 응징하는 겁니다. 이 갈리아를 오늘날의 이제 그 민족사 분류하는 학자들은 얘네들을 켈트족이라고 해요. 켈트족. 켈트족은 지금 어디에 사느냐면 영국의 북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데 있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켈트족입니다. 그다음에 그 영국에 있는 붙어 또 떨어져 있는 섬나라 뭐 아일랜드 같은데 일부 살고 있고요. 북아일랜드에 좀 살고 있고요. 켈트족.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갈리아족이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이렇게 융합되거나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전쟁들이 있었다. 뭐 삼리움 전쟁, 동맹시 전쟁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753년에 세워져서 지금 보시면 기원전 300년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거의 500년 가까이 로마는 한 번도 평화로운 시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고난 속에 성장한 로마의 모습. 지도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도에서 보면. 아까 무슨 전쟁이 있었죠? 삼리움 전쟁, 기원전 352년. 동맹시 같은 건 말 그대로 같은 편끼리 뭉친 걸 동맹시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 삼리움 전쟁 끝냈을 때 로마가 영토가 확장됐죠. 그다음 나중에 결정적으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하는 게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이긴 호에니 전쟁. 카르타고가 로마를 쳐들어오니까 이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로마의 동맹 국가들이 연합해서 결국은 카르타고를 물리쳤고 나중에는 이제 멸망까지 시키면서 이탈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의 서쪽, 이 서지중해 지역을 장악한 게 바로 카르타고와의 전쟁인데, 자, 뒤에서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부분은. 자, 아까 에트루리아가 로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에 대한 그 이미지, 바로 에트루리아 것입니다. 뭐 검투사, 전차, 로마 하면 떠오르는 거잖아요. 개선시, 그 다음에 로마군의 밀집대형, 이런 부분들이 다 에트루리아가 남긴 것이다. 요 사진들에 나오는 거 다 로마 하면 떠오르는 거잖아요. 투구, 말꼬리털, 이런 부분. 어, 이 그 유명한 영화죠. 요거. 그 검투사 경기. 그 다음에 요거는 전차 경기. 요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죠. 아주 뭐 그 찰턴 헤스턴의 주연으로. 지금도 가끔 EBS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요거는 글래디에이터고, 최근에 로마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영화였죠.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수도교인데, 로마 사람들은 정말 목욕 문화가 발달해서 뭐 이런 얘기 할 때 외곽에서 도심지로 수도관의 역할, 배수관의 역할을 했던 이 수도교, 이런 부분들을 에트루리아로부터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기록을 남긴 민족과 또는 국가와 사람과 이 기록물이 중요한 거예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증명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기록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여줘야만, 나 아니야, 만난 적 없어. 뭐 이렇게 하다가도 영상을 보여주면 그때는 살짝 꼬리를 내리는 경우를 우리 요즘 국정감사 때도 뭐 청문회 때도 많이 봤잖아요. 예전에는 더 심했겠죠. 기록이 없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역사는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기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에트로리아인들은 자기들이 남긴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다 로마께 된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몽의 신화 있잖아요. 고구려 건국 신화. 사실 이거는 고구려 건국 신화도 맞지만 부여의 건국 신화도 맞거든요. 근데 부여는
부여의 역사를 본인들이 남기지 못했잖아요. 남겼는데 소실됐는지 모르지만 부여의 이야기는 중국의 삼국지라는 그 유명한 그 의초구의 역사를 남겼던 진수라는 사람이 쓴 건데 거기에 나오는 동의전이 있어요. 삼국지 위나라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웠던 그 위나라의 곁가지로 살짝 위나라 주변의 나라 중에서 동이족, 그러니까 동이가 이제 그 당시에 중국 애들이 우리를 불렀던 거거든요. 동이족이라고. 그 동이 전에 부여, 옥저, 동해, 그다음에 초기 고구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교과서에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여의 이야기는 모르는 건데 나중에 고구려의 역사를 김부식이 썼잖아요. 고려 때. 그 고구려의 건국에 나오는 활 잘 쏘는 주몽의 이야기가 사실 주몽이 누구냐? 활 잘 쏘는 사람이잖아요. 부여 애들이 활을 잘 쐈잖아요. 부여를 건국한 게 누구냐면 동명이라는 사람입니다. 동명. 우리 주몽이 누구예요? 고구려의 건국 일대왕 동명성왕이잖아요. 그래서 부여의 건국의 이야기를 고구려가 갖다가 자기들 것처럼 써버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과서에서 쓰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추론이니까. 그렇게 확실할 것 같지만 그렇게 써있다는 기록은 없는 거니까요. 지금 설명드린 이 로마의 이 문화들도 에트루리아에서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게 에트루리아 거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에트루리아 애들이 이거 우리 거다라고 남겨놓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에트루리아가 정말로 서양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 뭐 이런 뭐 수도교도 만들고 뭐 검투사 경기도 만들고 이런 거는 시대가 지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사상입니다. 사상. 어떤 거냐? 바로 요거예요. 광장과 공공 구조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가 천년을 넘게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진 자들, 우리가 흔히 부유층, 지배층,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또는 오블리제를 실천했던 로마의 지배층의 이 기부 문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도 뭐 부자들 기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기부 문화를 만든 게 누구라고요? 에트루리아.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수를 위해서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공공구조물. 뭐 목욕탕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뭐 이런 베푸는 문화가 에트루리아에서 시작돼서 그걸 가지고 갔던 로마로 이어졌다라는 거. 이게 이제 유럽의 정신이 된 거죠.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해서 상식적으로 하켄크로이치 바로 에트루리아에서 나온 에트루리아의 그 남겨놓은 유물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요게 나중에 히틀러가 나치의 상징으로 쓴 거죠. 그럼 왜 히틀러는 이 하켄크로이츠 우리가 아는 이거 철십자라고 하는 걸 썼을까? 요게 이제 에트루리아의 유적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나치 문양 철십자가 있죠. 하켄크로이츠. 요게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걸 가져온 것은 이 에트루리아가 순수 혈통의 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에서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건너갔다고 그랬잖아요. 소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로마 애들은 아시아에서 왔으니까 순수 혈통의 아리아인은 아니죠. 이 로마 애들 나중에 우리가 로마 주변 바로 옆에 라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우리가 라틴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네 이름이 라틴이라고 있어요. 동네 이름이 라틴족. 그런데 이 라틴족이 강해지면서 이 에트루리아인을 흡수하거나 몰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트루리아가 정확하게 어떤 애들인지는 모르지만 로마 애들보다 먼저 유럽에 자리 잡았으니까 얘네들을 세계 3대 민족이라고 하는 뭐 햄, 야벳 이렇게 얘기하죠. 서양 아이들이. 그 중에 하나 야벳의 후손인 아리안족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양을 가져왔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하면 법이에요. 법입니다. 로마의 법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호민관과 평민이에요. 아까 로마는 500년 동안 공화정인데 우리가 500년의 공화정의 역사를 그냥 휙 지나가가지고 로마는 마치 황제 국가였던 것처럼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보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우리도 법적으로는 평등사회고
누구나 다 똑같은 지위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살짝만 뒤집어 보면 법적으로 보면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죄를 져도 금방 나오잖아요. 오히려 법이 악용되고 있죠, 사실. 물론 로마라고 해서 그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법으로 보면 오히려 로마가 더 진보했던 법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 로마법이 나중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이 되고 유스티니아누스라는 비잔티움의 황제예요. 이 사람의 법을 나중에 나폴레옹이 다시 근대식으로 약간 수정하고 요게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법전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로마법은 세계에 끼친 영향이 큰 거죠. 호민관, 호자가 들어가면 집호자니까 집집마다잖아요. 집집마다. 집집마다는 대부분 누구겠어요? 평민들. 성산 사건 이후, 그러니까 아까 귀족들이 왕족들이 평민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줬다. 그게 호민관. 평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민관. 자, 그 다음에 불과 20년 만에 평민들의 조직을 건설합니다. 평민회. 평민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의회의 기능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언제 내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발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정법인 12표법을 만들었다. 12표법. 자, 그런데 원래 귀족은 원로원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원래부터니까 외우기 좋죠. 원로원. 나이가 좀 있다고 하니까 노자를 썼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원로원. 얘네들은 평생입니다. 평생. 뭐 요즘에 상원 같은 느낌, 뭐 상원이 평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평생 동안 원로원이에요. 뭐 처음에는 100명이었다가 300명 됐다가 600명 됐다가 뭐 다양하게 바뀌긴 하지만 이 원로원들은 다 귀족이죠. 근데 그 원로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집정관이에요. 집정관. 근데 그 집정관이 원래 2명인데 한 명을 평민이 선출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평민의 어떤 권력 강화, 발언권이 네, 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호르텐시우스법. 평민회가 만든 결의가 평민회에서 만든 의견이 곧 법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민주공화국보다 더 진보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오늘날은 우리를 대의한 의회가 법을 만들잖아요. 우리를 대의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를 대의한 국회의원들의 신분을 보면 상당히 다 뭐 어떤 애들이에요? 뭐 의사, 판사,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도 있다고 보면 이 호르텐시우스법은 엄청난 법이다. 자, 성산 사건 두 차례 있었는데 자, 기원전 494, 449 외우기가 쉽죠? 494와 94를 뒤집으면 되니까 하나만 외우서 뒤집으면 돼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북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쳤다. 이것 때문에 호민관이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의 파업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공화정. 자, 조금 더 공화정을 조금 이해 더 하기 위해서 공화정은 원래는 귀족들 중심의 공화정이에요. 귀족적 공화정. 그래서 집정관이 2명이라고 그랬죠. 집정관이 2명. 원로원에서 뽑는데 임기가 1년. 그러니까 원로원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집정관 다 해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로원은. 자, 처음은 300명으로 출발했다. 종신제다. 자, 집정관 2명을 뽑았고 임기는 1년인데 원로원 300명은 종신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귀족들 중심의 공화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겠죠, 조금씩. 자, 아까 우리가 뭐 삼리움 전쟁, 동맹시 전쟁, 그 다음에 그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 이 큰 전쟁을 통해서 로마가 작은 도시국가에서 점점 영토국가로 확정되었다. 영토국가로 확정되면서 반도를 넘어서 드디어 세계 제국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해했던 귀족들만으로 정치하기에는 너무 영역이 커진 거죠. 자, 그래서 이 귀족들이 이제는 정치에서
일선에서 좀 빠지면서 명예를 갖게 되는 거죠. 이 명예가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나중에 남게 됩니다. 자, 이탈리아가 점점 반도를 넘어서니까 주변 반도 바깥에 있는 국가들과 아니 부딪혀야 되겠죠. 그게 가장 큰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었다라는. 포에니 전쟁은 결국은 로마가 농경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해상 국가로 성장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워낙 전쟁이 오래 갔습니다. 3차까지 있었는데 120년 동안 이어진 거죠. 포에니 전쟁은. 자, 포에니 전쟁,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도 아주 장대하게 이 전쟁의 이야기를 2권에 써놨는데 그 2권의 중심 인물은 그러니까 한니발이라는 인물입니다. 왼쪽에 있는 인물이 한니발. 이때는 눈이 한쪽 이렇게 상처를 입기 전인 것 같은데 오른쪽의 인물은 바로 스키피오라는 사람입니다. 스키피오. 실제로는 로마 사람이니까 백인일 텐데 이 사람의 피부를 검정색, 까만색으로 묘사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그 로마에 가서 스키피오에 그걸 보시면 색깔이 백인 색깔이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아프리카를 점령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1차, 2차, 3차가 있지만 로마한테 가장 위험했던 전쟁은 2차 전쟁입니다. 한니발이 로마까지 직접 쳐들어왔으니까. 이게 로마의 중부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느끼는 것은 불어오는 바람도 피냄새가 난다라고 볼 정도로 엄청난 전투였던 칸나이 전투가 일렸던 칸나이 지방이거든요. 이탈리아의 중부는 이렇게 평원이에요. 전 로마의 아까 그 로마 2000 몇백 년 전에 로마의 그 흔적보다 이탈리아의 정말로 여행의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여행의 핵심은 토스카나 지방, 이탈리아의 중부 지방이다. 가도 끝이 없는 이런 이 평원. 그러니까 유럽의 어디에서도 맛보기 힘든 그런 느낌인데, 이 칸나이 지방이 정말 그런 느낌이.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서 기원전 216년에 한니발이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불과 15년도 안 돼서 이번에는 역전이 돼요. 자마 전투라고. 이 극적인 두 개의 전투를 좀 더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칸나이 있죠. 이탈리아 중부지방. 그 다음에 자마는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은 원래 이쪽 사람이에요. 여기 카르타고에서 거의 살지 않고 하밀카르가 한니발의 아버지인데 요 지역에서 아까 1차 포에니 전쟁이 있었잖아요.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이겼습니다. 카르타고한테 로마가 이긴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로마가 이겼어요. 로마는 그 받아들이는 습득력이 좋아서 정말로 흡수를 잘해요. 카르타고가 갖고 있었던 이 해군을 금방 모방을 해서 1차를 이겼는데 그러니까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원래 여기는 식민지 도시니까 인구가 별로 없잖아. 용병을 써야 되니까 용병을 쓰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가서 여기를 카르타고가 개척한 겁니다.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 동네 애들을 자기들이 키우면서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키우는 용병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5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중에 하밀카리의 아들이었던 한니발이 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의 진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결국 여기로 온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육군을 끌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전격 작전으로 그냥 프랑스를 쳐버리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걸 로마가 그냥 무방비로 당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지역에 있었던 카르타고가 여기 육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해군이 상륙을 못해요. 요게 결국 보급을 받지 못했던 한니발이 결국은 패배를 하는 건데, 자, 5만 명의 병사 이끌고 여기를 넘어가서 가는 과정에서 엄청 죽습니다. 엄청 죽어요. 한 2만 명 이상이 죽어요.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도 있고 알프스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먹는 것도 부실했고 7마리의 코끼리 중 뭐 한 마리만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넘어가서 이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하나씩 격파하면 쫄아서 로마를 배신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결속을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로마의 주변 국가들이. 또 코끼리가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거. 이 코끼리 얘기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코끼리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조선 태종 때 선물로 받아요. 원래 일본도
인도네시아의 저쪽 자와 지방 이쪽에서 좀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코끼리가 근데 왜 일본이 우리한테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국빈 선물로 받은 걸 텐데 그때 일본은 15세기에 지금의 동남아시아로 많이 진출했거든요. 코끼리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일본은 농작물이 많이 없잖아요. 걔들은 우리처럼 뭐 주식이 쌀도 아니고 보리도 아니고 걔들은 뭐 회를 뭐 처먹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우리한테 넘겨준 거가 토스를 해준 건데 이 코끼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일본이 준 선물이니까 왕의 어떤 그 관리하는 그 가축들을 관리하는 사복시라는 데서 코끼리를 키웠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하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저기 남도로 보냈더니 남도에서도 관리 감독이 안 되고 막 축하면 튀쳐나오고 막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섬으로 귀양 보내고 이러다가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지거든요. 코끼리가 먹는 게 많다. 그리고 예민합니다. 코끼리가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다 보니까 흥분하면 사고를 많이 치죠. 그러니까 한니발이 코끼리를 갖고 들어왔다. 이 코끼리 이야기는 알렉산드로스가 인도 갔을 때도 코끼리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 영화 그리스를 쳐들어왔던 그 페르시아가 뭐 코끼리 부대가 있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카르타고 말씀드렸던 페니키아 애들은 11, 12세기에 있었다가 이 9세기, 8세기 지나면서 사라졌는데 그들이 만들었던 카르타고는 페니키아가 사라졌음에도 남아있는 거죠. 이 식민지 모국은 사라져도 식민지는 남아있는 게 유럽식 스타일인데 포에니라는 이 이름은 라틴어다라는 거고 원래 뜻은 그냥 영어식 표현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이죠. 페니키아가 건설한 도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중해 이쪽 서쪽 왜 지중해 서쪽이 페니키아 애들이 많이 식민지냐면 이 지중해 이쪽 이탈리아 남부지방하고 그리스나 흑해 지역은 그리스 애들이 식민지를 많이 건설했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지도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가 없는 곳으로 건설했다고 볼 수 있죠. 멀리 갔네요. 그리스 애들보다. 페니키아 애들이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지역이라고 했죠. 이 지역에는 그 통으로 나무가 나오는데 이 통을 파내서 통나무를 그냥 배로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지중해는 파도가 별로 안 치니까 돛대 같은 게 없어도 그래도 조금 더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바다잖아요. 내해니까 그런 기술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요 지역, 자, 요 지역의 유적인데요. 바로 카르타고의 수도였던 튀니지의 유적인데 보셔도 알겠지만 우리가 좀 모양이 별로 예쁘지 않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제3차 포에니 전쟁 때요. 카르타고의 이 도시에 많게는 5만여 명, 적게는 3만여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로마랑 싸우면서 한 1, 2년 동안 거의 전멸을 했고요. 살아남은 남자들은 죽이거나 다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 잡아서 이제 그 로마 안에 있는 지역으로 보내졌겠죠. 노예로. 그러면서 이 카르타고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기록에 보면 소금을 뿌렸다라고 이제 뭐 상징성이겠지만 뭐그 비싼 소금을 다 뿌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 얘기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게 완벽하게 파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 로마가 이렇게 철저히 파괴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철저하게 파괴된 나라가 백제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660년 백제를 멸망시켰을 때 사비성, 지금의 부여를 불태웠거든요. 그래서 백제의 흔적이 부여에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태워가지고. 딱 하나 남아있는 게 부여에 가시면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거든요. 정림사지 5층 석탑. 요게 유일하게 백제 멸망을 본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그건 파괴하지 않았느냐? 거기다가 백제를 멸망시켰던 총사령관이 당나라의 소정방이거든요. 소정방이가 거기 정림사지 5층 석탑에 거기다가 글자를 새겼어요. 자기가 백제를 정벌했다라는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건 파괴를 하지 않은 거죠. 정림사라는 절 이름도 백제시대 절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도 고려시대 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비성이 완벽하게 파괴됐는지를 바로 이 카르타고가 로마한테 완벽하게 사라진 것처럼 옛날 전쟁은
그런 식으로 초토화 전략을 많이 취했다라고 볼 수, 끝까지 특히 저항할수록 그랬겠죠. 자, 스파르타고와의 전쟁 때까지 로마인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니까 이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결국 전쟁의 떡고물을 누가 다 먹었냐면 지배 세력, 귀족들이 차지한 겁니다. 이게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전쟁에 가서 내 가족들이 많은 희생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끝나고 우리들은 나아진 게 없어요. 국가가 주는 것도 없고 심지어 너무 힘들어졌어요. 왜 그러냐? 카르타고가 차지하고 있었던 북부 아프리카가 로마 땅이 됐잖아요. 지금은 북부 아프리카가 사막이지만 이 2200년 전에는 초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재배했다고요? 밀, 곡물 재배가 엄청 잘 되고 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차지한 로마가 여기에서 노예들을 이용한 말 그대로 대농장.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 되니까 가격이 저렴한 이 수입 농산물, 한마디로 로마 원래 입장에서. 그러니까 원래 로마는 무슨 국가에 있죠? 농경 국가에 있잖아요. 농민들이 많았다는 거죠. 얘네들이 몰락한 거죠. 값싼 농산물이 막 들어오니까 자영농이었던 로마의 농민들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도 뭐 FTA다, WTO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럴 때마다 가장 반대가 심했던 사람들이 농민들이었죠. 미국산 농산물 수입 개방 전면 금지, 뭐 반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 로마의 자영농도. 이러니까 로마의 자영농들이 대부분 군대를 갔던 보병 중심의 군대였던 로마의 주축 그런 군대의 구성원이었죠. 얘네들이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도망가거나 먹고 사는 게 급해서 가봐야 뭐 소위 개죽음 당하고 이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걸 우리가 공화정의 붕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배 세력들은 때는 이때다 하면서 몰락한 농민들의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는 대토지 소유, 사유화. 그러니까 몰락은 하루아침에 됩니다. 아까 뭐 앞에서 뭐 로마는 뭐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멸망은 세계 어떤 역사의 나라에서도 보면 몰락은 한순간이다. 자, 라티푼디움, 대농장, 노예에 의한 대농장, 자영농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빈부격차. 귀족은 사치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상대적 박탈감, 사회가 혼란이 일어나죠. 요걸 배경으로 해서 이 노예들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가 옛날 영화입니다. 여기 최근에 버전이 바뀌어서 아주 잔인하게 나온 그 넷플릭스 뭐 드라마가 나왔지만 바로 이 유명한 이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이 아들도 유명하잖아요. 이 아들도 원초적 분농에 나왔던 아들인데 요 스파르타쿠스의 이 난을 배경으로 해서 나왔던 영화가 1950년대 영화가 60년 영화가 그래요, 이 사람.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도 EBS에서 방영을 했던 것 같아요. CG가 없어서 조금 화려한 것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영화에 좀 뭐라 그럴까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 고전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스파르타쿠스는. 자, 아까 우리가 뭐 집정관, 뭐 호민관 나왔었는데 자, 로마의 공화정에서는 꼭 기억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집정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 원수죠. 정부 수반이니까. 원로원에서 뽑는다. 원래는 두 명인데 나중에 한 명은 평민들이 뽑았다. 그러니까 귀족과 평민이 법적으로는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집정관은 대통령과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군사권도 가지고 있고 국군 통수권도. 집정관이 되기 전에 법무관을 거쳤다라는 거. 호민관, 집정관에 상대할 수 있는 평민의 대표, 호민관. 집정관도 임기가 1년이었죠. 호민관도 임기가 1년인데
호민관은 오늘날 국회에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뽑은 거잖아요. 평민회가. 신체와 생명은 불가침이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뭐 이런 특권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호민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신체와 생명은 불가침이다. 호민관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하거나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이 독재관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요. 독재관이 문제가 되는데, 이 독재관이 비상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은 연장하면 되죠. 연장하면 됩니다. 이 독재관이 끝나면 공화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아까 라티푼디움으로 이 독재 상황을, 아니, 비상 상황을 계속 연장해서 독재관의 종신 독재관, 그걸 한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암살되는 겁니다. 공화파. 이 혼란한 시기에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노마를 이제 쭉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스파르타쿠스의 난 정도가 한 줄 딱 써 있어요. 교과서에. 그 다음에 조금 크게 제목 정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입니다. 그라쿠스라는 사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외할아버지가 아까 한니발을 무찌르고 나중에 카르타고를 멸망시켰던 스키피오 장군이, 그 사람이 집정관도 한 사람이 나중에 아프리카누스 스키피오라는 그 명예로운 집안의 후손들이에요. 이렇게 권력자 또는 잘 나가는 집안 사람들 중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 평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정은 가진 자의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진 자의 특권을 이용해서 가지지 못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핵심인데, 바로 요 그라쿠스 형제가 모범을 보였다. 자, 티베리우스. 자, 그러니까 대농장을 소유한 귀족들의 땅을 몰수해서 땅 없는 빈민들한테 나누어 주자. 이거 뭐 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결국은 티베리우스는 피살됩니다. 결국 피살돼요.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역사로 보면 억압, 핍박, 심지어 살해 뭐 등등 시행착오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희생당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다 보면 결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피해를 입으니까. 자, 동생이었던 사람이 가이우스예요. 형이 죽은 지 10년 후에 다시 이 사람도 호민관이 돼요. 호민관이. 그래서 형이 하지 못한 걸 또 합니다. 그래서 또 귀족들에 의해서, 귀족들을 추종하는 군대에 의해서 쫓기다가 결국은 사살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형제가 참 대단하죠. 그 최고의 귀족 집안의 후손이 목숨을, 나중에 이 티베리우스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의 뭐 시체를 찢어서 테베레 강에 버리고 막 그런 거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애가 나오면 안 돼. 귀족 입장에서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겠죠. 어찌 감히 우리 땅을 몰수해서 빈민들한테 줘, 이런 거.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뭐 의료 뭐 내년부터 시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피부양자 의료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해서 부양 가족 중에서 부모조차도 의료보험 혜택을 없애버리겠다. 앞으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힘든 자식들은요, 부모 버리게 돼요, 이제는. 요양원에도 이제 못 가고, 이제 아파도 병원 안 갑니다. 이게. 사회적 약자들은 이제는 버림받는 거죠.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의무가,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에 대한 피부양의 의무를 의료보험에서 빼버린다. 얼마 전에, 불과 한 열흘 전에, 제가 이제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이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눈물, 인공 눈물을 많이 넣는데, 지금까지는 4천 원 주고 샀는데, 한 박스가. 내년부터는 4만 원으로 오른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사놓고 있다니까요. 이것도 의보를 또 안 주겠대. 그러니까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 건강보험, 의보가 이게 사라진다. 그러면 이 건강의 문제에서 최악의 경우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니까 대다수가 해당될 텐데, 앞으로 이게 심각해지지 않을까. 저는 현재 우리나라, 다른 건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 건강의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폭발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한다고 사람들이 촛불 든다고 눈이나 깜짝하나요? 안 합니다. 그럼 누가 움직여야 깜짝하느냐? 뭔가 실세들이 움직여야 깜짝한다. 이 당시에서 가장 강력한 실세는 누구였냐면 군인들이죠. 군인들. 자, 군인들은 보통 누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평민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평민들이 군대 갔으니까. 그러면 누구의 주장을 받아주는 거예요? 평민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평민들의 맞춤식 공약을 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군인 정치가라고 하는데 이 평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두 사람. 바로 거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했으니까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개혁은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강압적으로 바꿔야 돼. 라고 한 두 사람이 나온 거죠. 자, 마리우스라는 사람. 마리우스는 철저하게 누구 편이에요? 평민층이죠. 아니, 뭐랄까, 잘못 얘기했네. 귀족에 대한 평민층이니까 평민층의 지지를 이용해서 귀족을 억압하는 거죠. 마리우스는. 이 마리우스의 친척이, 그러니까 한참 나이가 어리지만 친척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귀족 편이 아니라 평민 편이에요. 그래서 공화파들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카이사르도. 공화파는 귀족들이니까. 자, 마리우스. 평민층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우스의 부하였던 술라가 반대예요. 얘는 평민 마리우스가 평민을 이용했지. 그럼 나는 귀족을 이용할래. 그래서 귀족들의 지지. 귀족들은 뭐는 많아요. 돈은 많잖아요. 귀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마리우스 편에 섰던 애들을 죄다 다 제거합니다. 이때 카이사르도 결국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술라한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진 거죠. 한 5, 60년 동안 군인들이 막 정치를 농단하니까 뭐 제도도 무너지고 국정이 마비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한 평민들이 우리를 대변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겠죠. 세상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체제로는 안 된다. 지금 체제가 어떤 체제? 공화정. 이 공화정 가지고는 안 돼.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힘드니까. 자, 이 혼란은 계속 갑니다. 자, 마리우스, 술라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세 명의 군인이 나와요.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수스. 다 얘들의 삶의 과정이 달라요. 카이사르는 평민들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폼페이우스는 평민들도 이해하지만, 귀족들도 좀 내가 버릴 수가 없어. 귀족의 말도 조금 동의가 돼. 크라수스는 그냥 장사꾼입니다. 크라수스가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화재를 그래서 일부러 냈다. 아까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한 것도 크라수스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귀족들을 때려잡으니까 크라수스가 바로 귀족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한 거죠. 자,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나서 크라수스는 나이가 많아서 죽었고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랑 싸우다 결국은 이집트에서 죽었고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나서 또 3드 정치가 나옵니다. 원래는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부하였는데 안토니우스도 내심 기대를 했겠죠. 카이사르의 친아들이 없으니까 나한테 후계자를 주겠지 했는데 양아들 18살밖에 안 된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정한 겁니다. 유산을 다 물려줘.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결국은 물론 처음에는 안토니우스가 유리했지만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최종 승리자가 된다. 이제는 뭐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정이 더 이상 현실 정치로는 불가능해 라는 생각을 다수가 하게 된 겁니다. 카이사르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7월 달이 뭐죠? 줄라이. 줄라이가 바로 이 율리우스라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줄라이. 가끔 우리도 쓰고 있는 명언이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카이사르는 문장 실력이 너무 좋아요. 글을 잘 써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젊었을 때는 현빈이었습니다. 현빈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현빈이 대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었을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머리에 꼭 뭔가 얹어놨습니다. 항상 대머리를 가리려고.
그래서 인기가 젊은 시절에 엄청나가지고요. 로마의 그런 여성들이 뭐 지금 이명웅 좋아하듯이 이명웅 좋아하는 건 젊은 여성은 아니죠. 자, 이 카이사르 좋아하는 여성들이 엄청나게 용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뭐 그 용돈을 뭐 공짜로 준 건 아니겠지만 빚이 많았습니다. 그 갚아야 될 빚이.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한 방이 뭐 있을까 해서 갈리아로 쳐들어갔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리아에서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갈리아 전쟁에서. 그 갈리아 전쟁의 기록을 남긴 게 요 책입니다. 갈리아 전기라고. 자기의 기록을 많이 남긴 사람. 역사의 승자죠. 기록이 있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이름도 바로 이 카이사르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 있죠? 뭐 카이저, 짜르, 엠퍼러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카이사르의 각국의 표현이다라는 거. 그래서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양아버지가 황제를 하려고 하다가 죽었어? 아, 나는 황제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의 아들,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황제의 뜻이. 근데 실제로는 황제인데 겉으로는 나 황제 아니야. 난 로마의 제1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지만 그때부터는 황제 국가가 된 거죠. 뭐 제왕절개도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카이사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예전에 영화 뭐 클레오파트라에서도 나왔는데 그럼 뭐 이 사람의 코가 한 치만 낮았더라도 뭐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거야라고 프랑스의 사상가인 뭐 파스칼이 얘기도 했다는데 얼굴만 가지고 클레오파트라는 승부 본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의 지적 진짜 당대 최고의 뭐 능력 있는 그런 파라오였다. 언어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나죠.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이집트 왕이긴 하지만 그 이집트가 옛날 이집트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엄밀히 얘기하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죠. 그 이집트 여왕이라고 하면 조금 색깔이 좀 불명하지 않으니까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이다. 여왕이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던 바로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로스가 갑자기 죽고 나서 그 밑에 있었던 장군들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 이집트 그 장군 중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이집트를 차지했다. 영화 알렉산더에서도 알렉산더를 회고하는 사람이 바로 안소니 호킨스가 열연했던 프톨레마이오스였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코가 낮은 게 아니라 코가 높았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유럽인이니까 뭐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능력도 뛰어났다 해서 그 당시에 보시면 이게 클레오파트라의 동전입니다. 코가 높잖아요. 굉장히 유럽인들의 코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이집트로 떠났는데 그 이집트에는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자 남동생이 누나를 몰아내고 공동 왕이었는데 누나를 몰아내고 단독 왕이 됐는데 그 동생을 카이사를 이용해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쫓아내고 단독 왕이 됐을 때 바로 이런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왔었던 고전 영화죠. 클레오파트라.